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북대서양 한가운데 거대한 배 한 척이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의 선수 부분은 이미 차가운 바닷속으로 잠기고 있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뒤쪽 갑판으로 몰려들어 난간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도 갑판 위에서는 바이올린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8명으로 이루어진 악단이 끝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고 있었던 거죠. 한편 차갑고 검은 바닷물이 복도를 따라 빠르게 밀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등실의 호화로운 샹들리에가 기울어진 천장에서 요란하게 흔들렸고 3등실의 좁은 계단에서는 아직도 갑판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20척의 구명보트는 모두 바다 위로 내려졌고 그 안에는 약 700명의 사람들만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아직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죠. 구명보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점점 멀어져 갔고 보트에 탄 사람들은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더 가파르게 기울어졌고 마침내 굉음과 함께 배의 거대한 굴뚝 하나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내렸어요. 갑판에 있던 사람들은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난간을 붙잡았고 누군가는 그대로 차가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배 안의 모든 불빛이 꺼졌어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타이타닉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선수 부분은 이미 바다 속으로 사라졌고 뒤쪽 절반은 잠시 수면 위에 떠 있다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 20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호화롭고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불리던 RMS 타이타닉이 북대서양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영국을 떠난 지 불과 나흘 만이었지만 2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운 이 꿈의 배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다 위에는 구명조끼를 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떠 있었어요. 그들은 구조를 애타게 외쳤지만 영하 2도의 차가운 바닷물은 순식간에 그들의 체온과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비명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20분이 지나자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구명보트에 탄 생존자들은 침묵 속에서 어둠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별빛만이 검은 바다를 어슴푸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 위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는 배는 수많은 질문이 대답 없는 어둠 속으로 함께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 남부의 항구 도시 사우샘프턴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두에 모여들었고 그들은 모두 한 가지를 보기 위해 왔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호화로운 배, 바로 타이타닉을요. 부두에 정박한 타이타닉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습니다. 배의 길이만 270m, 높이는 53m에 달했어요. 마치 11층짜리 건물을 바다에 띄워놓은 듯했습니다. 4개의 거대한 굴뚝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고 새까만 선체 위로 하얀 상부 구조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이 배를 만든 화이트 스타 라인사는 이미 타이타닉의 잠에선 올림피코를 운항하고 있었는데요. 타이타닉은 올림픽보다 조금 더 크고 훨씬 더 호화롭게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회사는 이 배에 당시 기준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인 750만 달러를 쏟아부었죠. 당시 대서양 횡단 여객선들은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배에게 주어지는 블루 리본상을 놓고 말이죠. 하지만 화이트 스타라인은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속도보다는 규모와 호화로움, 그리고 안전성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타이타닉의 내부는 그야말로 떠다니는 궁전이었어요. 1등실에는 루이 15세 양식의 화려한 라운지가 있었고 터키식 목욕탕, 실내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까지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대계단은 참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거대한 유리돔이 하늘을 받치고 있었죠. 특별 1등실 객실에는 개인 욕실은 물론 벽난로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등실조차도 다른 배들의 1등실 수준이었어요. 넓은 식당과 흡연실, 독서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객실도 매우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심지어 3등실도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좋은 편이었죠. 다른 배들은 3등실 승객들을 수십 명씩 한 방에 몰아넣었지만 타이타닉은 4인실이나 6인실로 나뉘어 있었고 제대로 된 식당에서 하루 3끼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이 진정으로 자랑하는 것은 그 화려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로 불렸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선체는 16개의 방수 구획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구획은 강철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배에 구멍이 뚫리더라도 격벽의 문을 닫으면 물이 다른 구획으로 퍼지지 않도록 설계된 거죠. 설계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최대 4개의 구획에 물이 차도 배는 가라앉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구명 보트도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 20척이 정렬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배에 탈 수 있는 최대 인원은 3,300명이었는데 20척의 구명 보트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겨우 1,178명에 불과했어요. 절반도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숫자조차 당시 영국 법규가 정한 최소 요구량보다 4척이나 많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구명보트는 다른 배를 구조하거나 고장난 배에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용도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오가 되자 타이타닉의 기적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청난 소리에 부두의 사람들이 귀를 막을 정도였고 인근에 정박한 다른 배들도 화답하듯 기적을 울렸죠. 드디어 출항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승객들은 모두 승선을 마친 상태였어요. 1등실에는 329명의 부유층과 유명 인사들이, 2등실에는 285명의 중산층 전문직 종사자들이, 그리고 3등실에는 710명의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민자들이 탑승했습니다. 승무원만 896명이었죠. 선장은 62세의 베테랑 에드워드 스미스였습니다. 화이트 스타 라인에서 40년 가까이 일해왔고 한 번도 큰 사고를 낸 적이 없는 신뢰받는 선장이었죠. 타이타닉의 처녀항해가 그의 마지막 항해가 될 예정이었어요. 오후 12시 15분 타이타닉은 마침내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고 배 위의 승객들도 환하게 웃으며 답례했습니다. 거대한 배는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출항하자마자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타이타닉이 만들어낸 파도 때문에 근처에 정박해 있던 뉴요코의 개선이 끊어진 거예요. 뉴요코가 물살에 휩쓸려 타이타닉 쪽으로 스치듯 다가왔고 두 배는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했습니다. 이 작은 사고로 출항이 1시간가량 지연되었죠. 몇몇 승객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라고 속삭였지만 대부분은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왜냐고요? 타이타닉은 절대 침몰할 수 없는 배였으니까요. 타이타닉은 영국 해협을 건너 프랑스의 세르부르 항구에 잠시 멈춰 274명의 승객을 더 태운 뒤 아일랜드의 퀸즈타운으로 향했습니다. 4월 11일 정오쯤 퀸즈타운에서 마지막 승객 123명이 탑승했습니다. 대부분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3등실 이민자들이었죠. 오후 1시 30분 타이타닉은 마지막 기적을 울리고 아일랜드를 떠났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는 미국 뉴욕, 약 3,000km에 달하는 대서양 횡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배 위의 분위기는 평화로웠고 즐거웠습니다. 1등실 승객들은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거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등실 승객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었고 3등실 승객들도 갑판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죠. 저녁이 되면 호화로운 만찬이 제공되었습니다. 1등실 식당에서는 굴, 연어, 소고기 안심, 오리요리 등 10가지가 넘는 코스 요리가 끝없이 나왔어요. 식사 후에는 라운지에서 선원들로 구성된 2개의 악단이 연주하는 음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했습니다. 타이타닉은 시속 40km가 넘는 속도로 순조롭게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꿈 같은 여행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4월 11일과 12일은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4월 14일 아침부터 상황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9시 타이타닉의 무선실에 첫 번째 빙상 경고 전보가 들어왔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카로니아호가 보낸 것이었죠. 빙산과 유빙을 목격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무선 통신사 잭 필립스는 이 전보를 선교로 가져갔고 스미스 선장은 내용을 확인한 뒤 항로를 약간 남쪽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배의 속도는 줄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2번째, 3번째 경고가 잇따라 들어왔지만 타이타닉의 무선실은 너무 바빴습니다. 이틀 전 무선 장비가 고장났다가 막 수리된 터라 승객들이 가족과 친구에게 보내는 사적 정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무선 통신사 필립스와 그의 동료 해럴드 브라이드는 이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배에서 오는 빙산 경고는 긴급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어차피 4월에 북대 서양에는 빙산이 흔했고 선장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녁 7시 30분 네 번째 경고가 왔고 9시 40분에는 다섯 번째 긴급 경고가 도착했습니다. 엄중 경고. 대량의 빙산이 위도 41도 25분 부근에 널려 있습니다. 이는 타이타닉이 정확히 향하고 있는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메시지 역시 승객들의 전보를 처리하느라 바쁜 필립스에 의해 선교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밤 10시 30분 가장 가까운 베이자 마지막 경고가 도착했습니다. 불과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화물선 캘리포니아노였습니다. 그들의 통신사는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는 지금 얼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들려오는 이 신호는 바쁜 필립스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답장을 쳤죠. 닥쳐요. 당신이 내 통신을 방해하고 있다고요. 기분이 상한 캘리포니아노의 통신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전기를 끈 뒤 침대로 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만약 이 마지막 경고가 제대로 전달되었더라면 혹은 필립스가 조금만 더 경청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타이타닉의 갑판이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1등실 라운지에서는 악단이 연주를 하고 있었고 흡연실에서는 남자들이 카드 게임을 하며 시가를 피웠습니다. 타이타닉은 시속 41km, 거의 최고 속력으로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었죠. 그러나 전방을 주시하는 막루의 두 견시원에게는 상한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맨눈으로 캄캄한 밤바다를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11시 39분 견시원 프레더릭 플리트는 드디어 그것을 보았습니다. 전방 450m 지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빙산이었어요. 그는 즉시 막루의 종을 3번 울렸고 선교로 연결된 전화를 들었습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6등 항해사가 1등 항해사 머독에게 보고했고 머독은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좌현 전타, 전속 후진, 조타수는 재빨리 키를 왼쪽으로 돌렸고 엔진실에는 역주행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46,000톤이 넘는 거대한 배가 너무나 천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0초 후 밤 11시 40분 둔탁한 충격이 배를 흔들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은 그 충격을 느끼지도 못했고 느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배의 오른쪽 선수 부분 아래 빙산은 이미 배의 강판을 스치며 찢어버린 후였습니다. 총 길이 90m에 달하는 6개의 구멍이 났고 차가운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타닉의 운명은 이 순간 결정되었습니다. 충돌 후 7분 정도 지났을 때 스미스 선장이 선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1등 항해사 머독에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선장님, 스미스 선장은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목수장에게 선체를 점검하라고 명령했고 우편실을 직접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우편실은 이미 물에 잠기고 있었고 우체국 직원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우편물을 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배의 설계자인 토머스 앤드루스가 선교로 왔습니다. 그는 스미스 선장과 함께 배 안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 번부터 5번 보일러실까지 총 5개의 방수구획에 바닷물이 차고 있었던 거죠. 타이타닉은 최대 4개의 구획이 침수되어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앤드루스는 침울한 목소리로 선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선장님, 이 배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확실합니다. 1시간에서 길어야 2시간 안에요. 스미스 선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습니까? 2224명입니다. 하지만 구명보트는 20척뿐입니다. 모두 채워도 1178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계산은 냉정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는 자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12시 5분 스미스 선장은 어쩔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승객을 깨워 갑판으로 집합시키시오.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시오. 승무원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갑판으로 나오십시오. 구명조끼를 입으십시오. 많은 승객들은 당황했습니다. 일부는 그저 안전훈련이라고 생각했고 추운 밤에 나가기 싫어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등실의 한 부인은 스튜어디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입어야 하나요? 이 조끼가 제 드레스를 망칠 텐데요. 한편 3등실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승무원도 부족했고 많은 이민자들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통로는 1등실과 구분하기 위해 평소에 잠겨 있어 길을 찾기 어려웠고 승무원들의 안내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갑판 위에서는 선원들이 서툴게 구명보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규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탓에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죠. 새벽 12시 15분 스미스 선장은 무선실로 가서 역사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난 신호를 보내시오. 무선 통신사 잭 필립스는 즉시 모스 부호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CQD, CQD. 여기는 타이타닉. 빙산과 충돌, 침몰 중 즉시 지원 요청. 동료 브라이드가 새로 제정된 신호를 제안했습니다. 새 조난 신호인 SOS를 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필립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키를 두드렸습니다. SOS, SOS. 여기는 타이타닉. 타이타닉은 역사상 최초로 SOS 신호를 보낸 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곧 응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응답한 것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호였고 잠에선 올림피코도 응답했지만 8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배는 캘리포니아노였지만 무선 통신사가 자고 있어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전속력으로 달려오겠다고 응답한 배는 카르파티아호였지만 그들의 도착까지는 4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타이타닉에게는 남은 시간이 2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첫 번째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2시 45분 7번 보트였습니다. 정원 65명이었지만 단 28명만만 타고 있었죠. 많은 여성들이 이 작은 구명보트보다 거대한 타이타닉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타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업가 존 제이콥 에스터는 임신한 아내를 보트에 태운 뒤 항해사에게 자신도 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1등 항해사 머독은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여성과 어린이만 먼저입니다. 에스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고 아내가 타고 있는 보트가 내려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트들이 하나둘 내려갔지만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2등 항해사 라이톨러는 왼쪽 갑판에서 여성과 어린이만이라는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오른쪽을 지휘하던 머독은 조금 더 유연하게 자리가 남으면 남성도 태웠습니다. 유명 백화점 주인 이지도어 스트라우스와 그의 아내 아이다는 서로를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이다 여사는 보트에 타라는 권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을 함께한 남편과 함께 있겠습니다. 스트라우스 역시 자신의 나이를 이유로 특별히 보트에 탈 기회가 주어졌지만 거절했습니다. 다른 남자들보다 먼저 탈 수는 없습니다. 부부는 갑판의 의자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시간이 갈수록 배는 눈에 띄게 기울어졌고 상황은 점점 더 다급해져 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자 타이타닉의 기울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선수 부부는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았고 갑판은 약 10도 정도 경사져 걸을 때마다 몸이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승객들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공포가 서서히 퍼져갔습니다. 3등실 승객들이 마침내 갑판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이미 많은 구명보트가 떠난 뒤였습니다. 혼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떤 남자들이 질서를 무시하고 보트를 향해 달려드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1등 항해사 머독은 공중에 권총을 발사하며 경고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시오. 질서를 지키시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사람들은 다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4등 항해사 조지프 박스홀은 조난 신호용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불꽃이 밤하늘을 가르며 300m 높이까지 치솟았다가 별처럼 터져내렸습니다. 이 신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조난 신호였고 근처 배라면 즉시 달려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16km 밖에 있었던 캘리포니안호의 선원들이 이 불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갑판에서 당직을 서던 선원들은 하늘의 불꽃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지? 불꽃놀이인가? 아마 배 위에서 파티를 하는 모양이군. 그들은 그것이 절박한 조난 신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일한 무선 통신사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무도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박스홀은 5분마다 한 발씩 총 8발의 신호탄을 쐈지만 구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무선실에서는 잭 필립스와 해럴드 브라이드가 마지막까지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닳도록 전신기를 두드렸지만 응답은 계속 멀리서만 왔습니다. 선장 스미스가 무선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소.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으시오. 그러나 필립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배의 기울기는 20도를 넘어섰고 걸을 수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이 요란하게 굴러떨어졌고 1등실 라운지의 그랜드 피아노가 벽을 향해 미끄러졌으며 식당에서는 접시들이 테이블에서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한 줄기의 평온함이 흘러나왔습니다. 갑판 위에서 악단이 연주하는 음악 소리였습니다. 악장 월리스 하틀리가 이끄는 8명의 연주자들은 처음에는 경쾌한 렉타임을 연주했지만 이제는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기 원하네, 니러, 마이 가드, 투디, 바이올린과 첼로의 애절한 선율이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음악에 귀 기울이며 함께 조용히 울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음악은 마지막 위안을 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가오자 배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들렸습니다. 선수는 완전히 물속에 잠겼고 선미는 공중으로 우뚝 치솟아 마치 거대한 빌딩이 바다 위에 서 있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뒤쪽 갑판과 돛대, 굴뚝 주변으로 밀려나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마지막 구명보트도 떠났고 이제 구조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했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껴안았으며 어떤 이들은 조용히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벤저민 구겐하임이라는 광산 재벌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사답게 옷을 차려입고 신사답게 죽을 것입니다. 선장 스미스는 선교에 홀로 남아 배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하라. 배를 버려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지시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2시 17분 배 안의 모든 전등이 꺼졌습니다. 기관사들이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결국 물이 차올라 자리를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암흑이 배를 뒤덮었고 달이 없는 밤하늘 아래 오직 별빛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분 후 새벽 2시 20분 엄청난 금속 우는 소리와 함께 타이타닉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선수 부분이 먼저 수면 아래로 사라졌고 선미 부분은 잠시 수평을 되찾는 듯했다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수직으로 솟아오른 뒤 수면 위에 잠시 머물다가 마지막으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인류의 자존심이자 꿈이었던 거대한 배 RMS 타이타닉은 북대서양의 차가운 심해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타이타닉이 사라진 직후 바다 위는 비명과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조를 애타게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하 2도의 차가운 바닷물은 인간의 체온을 순식간에 빼앗아 갔습니다. 몸이 얼어붙고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지며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비명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20분이 지나자 바다는 어둠 속에서 죽음 같은 고요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물에 떠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잠든 듯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편 구명보트의 탄 생존자들은 복잡한 심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보트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돌아가면 안 돼. 모두가 우리 보트로 몰려들면 우리까지 가라앉을 거야. 이런 말들이 보트 안에서 오갔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5등 항해사 해럴드 로우가 지휘하는 14번보트뿐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보트를 한데 모아 자신의 보트에 탄 승객 대부분을 다른 보트로 옮긴 뒤 몇 명의 자원자와 함께 침몰 현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수백 명이 떠있던 물에는 조용한 시신들만 가득했죠. 그들은 간신히 4명의 생존자를 더 발견해 구해냈지만 그중 한 명은 보트에 오르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추가로 구한 생존자는 고작 3명이었습니다. 이제 구명 보트들은 캄캄한 북대서양 한가운데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공포,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들은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체온을 나누기도 하고 조용히 기도하기도 했으며 어떤 보트에서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뒤집힌 접이식 보트 위에는 약 30명의 사람들이 살아남아 균형을 잡으며 버티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2등 항해사 라이톨러와 무선 통신사 브라이드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지옥처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동이 트기 시작하자 생존자들은 주변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구명보트들, 그리고 그 사이로 떠있는 시신들, 그리고 멀리 수평선까지 빼곡히 늘어선 수십 개의 거대한 빙산들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장본인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마침내 새벽 4시경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인다. 동쪽 수평선에 작은 불빛 하나가 나타나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에 부푼 채 초록색 조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배는 카르파티아호였습니다. 타이타닉의 SOS 신호를 받고 전속력으로 달려온 구원의 배였습니다. 생존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고 포옹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카르파티아호에 와서 로스트론 선장은 타이타닉의 첫 신호를 받은 직후 즉시 배의 방향을 완전히 틀고 최고 속력으로 이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위험한 빙산지대를 무사히 통과하며 약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끝에 마침내 생존자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담요, 뜨거운 음료, 의료시설, 그리고 승객 객실까지 비워 생존자들을 수용할 준비를 했죠. 새벽 4시 10분, 카르파티아호는 첫 번째 구명보트에 접근했습니다. 얼어서 거동이 불편한 생존자들은 밧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거나 선원들이 내린 그물에 실려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된 엘리자베스 앨런 여사는 갑판에 오르자마자 물었습니다. 타이타닉은 어디 있나요? 로스트론 선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침몰했습니다. 부인,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 쓰러졌습니다. 이후 몇 시간에 걸쳐 카르파티아호는 넓은 해역을 누비며 하나둘씩 모든 구명보트에서 생존자들을 구조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집힌 접이식 보트 위의 사람들도 구해냈고 그 중에는 발이 심하게 동상에 걸린 채 버티고 있던 무선 통신사 헤럴드 브라이드도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마지막 생존자가 구조되자 로스트론 선장은 다시 한번 주변 해역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오직 조용한 시신과 파편만이 떠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침몰 지점에서 짧은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배의 방향을 다시 뉴욕으로 돌렸습니다. 갑판 위의 생존자들은 허공을 응시하거나 잃어버린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허둥거렸습니다. 제 남편을 보셨나요? 제 아이들은 어디 있죠? 하지만 많은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2224명 중 구조된 사람은 705명에 불과했습니다.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차가운 대서양에 영원히 잠들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갈 곳은 꿈의 땅 뉴욕이 아닌 이 세상을 뒤흔든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카르파티아호가 생존자들을 태우고 뉴욕으로 향하는 동안 세상은 이미 이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선을 통해 퍼진 단편적인 소식들은 신문들의 특별 호해를 장식했고 전 세계는 불침함 타이타닉의 침몰 소식에 경악했습니다. 1912년 4월 18일 저녁 카르파티아호가 뉴욕항에 도착했을 때 부두에는 수천 명의 군중, 기자, 그리고 가족들이 운명을 기다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이 하나둘 내릴 때마다 기쁨의 환호와 절망의 절규가 교차했습니다.
가족의 품에 안겨 울부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찾지 못해 허공을 헤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부두를 따라 걸으며 모든 남자의 얼굴을 살폈지만 그녀의 남편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만 구조된 한 가족은 아이들이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조된 705명의 생존자 뒤에는 1,500명 이상의 빈자리와 끝나지 않은 슬픔이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상원과 영국 정부가 별도의 공식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세상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수많은 증언과 증거조사를 통해 하나의 비극을 만든 여러 개의 실패 요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과도한 자신감과 속도였습니다. 타이타닉은 빙상 경고를 최소 6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대서양 항해의 불문율처럼 맑은 밤에는 빙산을 충분히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처녀 항해의 일정을 맞추려는 압박도 컸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믿음이 재앙을 부른 것이었죠. 둘째, 안전장비와 준비의 실패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구명보트의 수였습니다. 20척의 보트는 법적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했지만 탑승자 전원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으니 구명보트는 다른 배를 구조하는 용도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구명보트를 내리는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보트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출발했습니다. 정원을 다 채웠더라면 수백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경고 시스템의 실패였습니다. 막루에 배치된 견시원들에게 상안경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열쇠가 분실된 채로였죠. 상안경이 있었다면 빙산을 1에서 2분 일찍 발견했을 것이고 그 시간이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무선통신의 우선순위 실패도 있었습니다. 무선사들은 승객들의 사적 정보를 처리하느라 다른 배에서 보내는 빙산 경고 메시지를 제때 선교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가장 가까운 배의 무반응이었습니다. 불과 16km 떨어진 캘리포니아노는 타이타닉의 신호탄을 눈으로 확인했고 무선 호출도 들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직 사관은 선장을 깨우지 않았고 무선사는 자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움직였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섯째, 계급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라는 냉엄한 현실이었습니다. 생존 통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등실 여성, 생존율 97%, 2등실 여성, 생존율 86%, 3등실 여성, 생존율 46%, 1등실 남성의 생존율 33%, 도 3등실 남성 16%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3등실 승객들은 배의 낮은 데크에 위치했고 복잡한 통로와 때로는 잠긴 문 때문에 갑판에 늦게 도달했으며 언어 장벽과 충분한 안내 부족으로 대피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회적 불평등이 재난 상황에서 생명의 위기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겹쳐 한 배의 침몰이 역사상 최악의 해상 참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 재난은 하나의 원인이 아닌 일련의 불운, 실수, 그리고 과신이 합쳐져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교훈은 자연의 힘과 바다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기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의 비극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이자 안전을 결코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침몰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 비극은 단순한 사건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해상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913년 영국을 비롯한 세계 13개국은 런던에서 국제해상 인명안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타이타닉의 희생이 낳은 가장 중요한 유산이었죠. 협약에는 몇 가지 혁명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구명보트의 혁명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선박은 승선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구명보트를 갖춰야 했습니다. 톤수나 규모가 아닌 실제 탑승 인원을 기준으로 한 최초의 규정이었죠.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은 공식적으로 버려졌습니다.
둘째, 24시간 무선 감시 체제의 도입이었습니다. 모든 여객선은 무선 통신소를 상시 가동해야 했고, 무선사는 교대 근무를 통해 밤낮 없이 조난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안호와 같은 비극적 무반응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빙산 감시의 국제적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주도로 국제빙산 순찰대가 창설되었고, 위험한 빙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든 선박에 알리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직은 오늘날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넷째, 대피 훈련에 의무화였습니다. 모든 승객과 선원은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대피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법, 배정된 구명보트 위치, 대피 경로를 모두가 숙지해야 했죠. 다섯째, 조난 신호의 표준화였습니다. 타이타닉이 사용했던 SOS 신호가 전 세계적으로 공식 조난 신호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간단하고 명확한 신호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표준이 되었죠. 이러한 규정들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해상 안전의 금켜유류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타이타닉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생존자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생존한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 된 사람들도 많았죠. 2등 항해사 찰스 라이톨러는 계속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해군으로 복무했고, 놀랍게도 제2차 세계대전 때는 60대의 나이로 개인 요트를 몰고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 참여해 영국군을 구출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견시원 프레더리 플리트는 평생에 빙산을 더 빨리 보지 못했나는 질문과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1965년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카르파티아 호이 로스트론 선장은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생존자들이 은으로 만든 감사패를 선물했고,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유보트 공격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1940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악장 월리스 하틀리를 비롯한 8명의 악단원들은 전 세계의 추모를 받았습니다. 하틀리의 고향과 런던에는 그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고, 최후까지 의무를 다한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설계자 토머스 앤드루스는 배와 운명을 함께했습니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흡연실 벽난로 위의 그림을 조용히 바라보며 자신이 설계한 배와 함께하기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의 이야기는 책, 영화, 다큐멘터리를 통해 수없이 재현되었고, 전 세계인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1985년 탐험가 로버트 발라드 박사가 마침내 심해 잠수정으로 북대서양 해저 3,800m 깊이에서 타이타닉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꿈의 배는 두 동강나 녹슨 잔해가 되어 심해의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1,500명 이상의 영혼이 머무는 무덤이자 인류에게 겸손과 준비의 중요성을 영원히 일깨워주는 경고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선박을 탈 때, 혹은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리는 종종 이것은 우리 시대의 타이타닉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경계와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가라앉았지만 그 교훈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뜨고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준 인간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오만과 실패를 모두 기억하며 우리는 더 나은 안전과 더 겸손한 진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타이타닉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